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바. 오늘 8월 7일 즐거운 금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정신없는 한 주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금요일이 도래했습니다. 자, 웜의 소통 읽어보겠습니다. 별 하나님이 와 1등입니다 해서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쭉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웬만하면 질문 위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출첵을 하니 뭔가 소속감이 느껴집니다. 우리, 식구 이런 느낌입니다. 네, 식구, 음식 식자에 입구자,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해서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한 번씩 이런 위기라는 형태로 다가오는 그런 좋은 기회를 잘 살려서 맛있게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위기라는 형태로 먹을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먹을 기회가 왔을 때 지금은 이제 이게 두려워서 주식을 던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사야 될 때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함께 이 먹을 기회를 나누는 우리 채밀턴 식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이닉스 258만 원에 현금 모두 끌어쌌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매일 눈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근데 현금으로 사셨다면 이 좋은 주식을 나쁜 가격에 사면 시간적인 대가, 이런 마음고생, 이게 이제 대가가 되는데요. 그래도 좋은 주식을 사셨으면 지나고 나면 결국은 다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뭐 저런 가격에도 막 사라 한 사람들도 잘못이 있긴 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과거 10년 차트, 15년 차트 보시면 됩니다. 2012년도가 11년도에 하이닉스가 SK텔레콤으로 인수가 되는데 그러면서 거의 구조조정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 전에 이제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서 다 죽여놨죠.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 전에 또 도시바도 죽고요. 뭐 인피니언 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과점화된 시장에서 이 반도체의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가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그러면서 가는데 그 사이클 흐름으로 보면 하이닉스는 3년마다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차트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너무 매일 눈물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금을 끌어모아서 예금에다가 적금에다가 3년짜리 적금에다가 다 몰빵했습니다. 그러면 3년 적금하면 3년 하면 뭐 한 10% 받나요? 어떤 경우에는 뭐 한 12% 받는다고 치잖아요. 근데 3년 지나고 나면 또 전고점을 돌파하면 이번에 고점이 298만 원 정도였잖아요. 그러면 고점보다는 그래도 한 15% 정도 싸게 사신 것 같은데 3년 지나면 다 회복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왜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최근 2달 동안 얘기했냐면 그 2배짜리를 막 사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그 결과가 뭐 불을 보듯 뻔하니까 그래서 계속 1년 안에 반토막 날 수가 있고 반토막요? 뭐 다들 깜짝 놀라셨잖아요. 네, 반토막 날 수 있고 특히 2배짜리는 80% 마이너스 80% 빠질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사시지 마시라고. 기다렸다가 얼마든지 이 다운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 하이닉스 뭐 마이너스 60%, 전자는 마이너스 40% 정도에서 사실 수 있으니까 이 과열된 분위기에서 사시지 마시라고.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이런 시간적 대가를. 근데 언제 빠질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7월 달에 너무 빨리 빠졌어요. 그게 레버리지랑 뭐 그다음에 미국의 헤지 펀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그런 펀드들 애송이들을 박살내 버리잖아요. 이 굉장히 잔혹한 시장이에요.
뭐 몇십 조를 운용하는 회사를 그렇게 한 방에 죽여버린다고 이럴 수 있잖아요. 옛날에 조지 소로스가 영국 은행을 박살냈잖아요. 그런 자본주의고 그런 금융입니다. 이 금융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그 금융의 꽃이라고 하는 게 주식시장이고요. 그런데 꽃 하니까 옛날에 타짜의 정마담 김혜수 씨가 그러잖아요. 화투. 네, 꽃으로 싸우는 게임. 뭐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자본주의의 꽃이긴 한데 화투판이기도 합니다. 그 90%는 지금 이게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금융기관들은 계속 갈수록 돈이 되는 상품을 찾다 보니까 그 상품에 대한 결과보다는 이 상품을 출시했을 때 얼마나 돈이 되느냐, 그것만 따지면서 계속 투기적인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오늘도 점심때 이제 변호사분하고 점심을 먹는데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게 맞나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법적으로 보면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왜 마약은 못하게 하고 왜 불법 도박 못하게 하고 왜 못하게 하는 거죠? 개인의 삶이 박살나기 때문에 그걸 국가가 잘 모르는 개인이 잘못해서 호기심에 그렇게 마약이나 불법 도박했다가 개인의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그걸 국가가 제어를 해줘야죠. 국가가 교육에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것처럼 그게 생존을 하는데 기본 소양을 갖춰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불법 도박이나 마약에 빠지지 않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를 장려하는 건 좋은데 정부에서 이번에 주식 투자를 장려하는 건 좋은데 그걸 생산적으로 그죠? 생산적으로 주식이 좋아지고 주식이 좋으니까 벤처기업들도 여기서 잘 되면 코스닥에 상장을 해서 또 거기서 이제 회사가 커나갈 수 있는 그렇게 회사 커질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진 회사에 또 투자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이 금융과 산업이 함께 이 조화롭게 올라가는데 이 금융이 없이 그냥 산업만 절대 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니까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성장하는데 아니면 좋은 사람을 뽑아오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이제 주식시장이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카지노식 금융은 투기적인 상품을 자꾸 개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꼬드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그런 생산적인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든 기관이든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가면 결국은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도박 카지노에서 존재하는 블랙잭이든 바카라든 룰렛이든 결국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다 망하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아예 단기적으로는 먹을 수 있잖아. 그렇죠. 블랙잭이든 빠찡코든 단기적으로 먹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다 도박이잖아요. 그게 그 짜릿함에 하라고 카지노는 꼬시는 건데 금융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금융회사는 자꾸 돈을 쫓다 보니까 자꾸 카지노식 금융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걸 정부에서 아니면 그 유관기관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 금융 유관기관에서 그걸 적절하게 야야야 그거는 너무 투기적이고 그렇게 하면 투자자들이 다 장기적으로 뭐 다 잃게 되잖아. 그걸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외 3배짜리, 해외 2배짜리, 3배짜리를 하러 투자자들이 많이 이탈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해외 바카라랑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로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도 불법 도박 사이트 이런 걸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에 바다 이야기 이런 게 한창 난리칠 때
거의 버스 정류장 하나 지날 때마다 그 안에 바다 이야기 거의 2-3개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세라고 그래서 저렇게 도심 한가운데 도박장을 저렇게 허용을 해주는 그런 세태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빨리 대책을 좀 세우긴 해야 됩니다. 책 뭐부터? 당장 해외 3배짜리 2배짜리 못하게. 그리고 이번에 상장된 이 2배짜리에 대해서도 결국 보세요. 곧버스로 갔던 아니면 2배로 위로 배팅을 했던 양쪽 다 터졌잖아요 지금. 양쪽 다 터진 이런 상품에 이런 결과가 날 줄 몰랐다고요? 아니 그 정도로 공부가 안 돼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이렇게 좀 비난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대책은 해외에서도 되니까 우리도 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은 해외 3배짜리부터 일단 막아야 됩니다. 하이닉스 258만 원에 대한 댓글을 참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빚내서 투자한 거 아니면 장기 투자다 생각하고 버텨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확한 조언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쟁이들이 다들 채밀턴이 되는 그날이 올 거라 믿어봅니다. 3분기 증시자금이 들어올 때까지 휩소시키며 가혹한 채찍질이 되리라. 알고 맞으면 덜 아프겠죠. 생존 하셨고요. 내년 봄에 어머님 팔순 준비 중인 적금 깼어요. 주식으로 벌어서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두려울 때 사는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막 공포스러울 때 사면 터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계좌를 잠시 덮어두고 버티고 견디겠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계좌 덮어두시면 됩니다. 신용을 쓰고 계시지 않은 분이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어리버리 버리 이야기는 앞으로 무시하시죠. 최근엔 맞춘 적 한 번도 없는 바보. AI 폭등하고 거품이라더니 뒤늦게 취소하고 따라 올라탄 바보. 버리하고 손정이는 패사는 걸. 우리 손 회장님까지. 마이클 버리는 솔직히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왜 저렇게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배팅을 할까? 올라가는 거 배팅하면 워런 버핏처럼 그냥 사놓고 안 보고 그냥 신문만 보고 해도 저절로 돈 버는데, 굳이 그 장기적으로 이 올라가는 차트에서 그 잠시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거 맞추겠다고. 근데 그거 맞추면 명성을 얻는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걸 맞춘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명성을 얻는데 돈은 못 번다 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 스마트한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손정희 회장님은 대단한 분이시죠. 이 제일교포로 그렇게 약간 텃세가 심한 그런 일본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한 신분이시죠. 2008년 리먼 터지기 전에 코스닥 월봉 차트 보셈. 지금이랑 똑같음. 4개월 안에 확실한 반등 없으면 비중 축소하고 관망하는 게 나아. 당시하고 다른 건 장기 360 월봉이 아래에서 받쳐주고 있고 앞에 20년은 횡보했다는 거. 라스트 버블은 코스닥 예상함. 이분 말씀대로 내년 상반기에 이 4개월 안이라고 하셨는데 좀 공부를 그래도 주식을 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댓글만 봐도 상당히 주식 시장에 조예가 깊으시고요. 지금 6개월 안에 6개월 뒤에 4개월 뒤에 한번 쇼크가 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점심때 그 변호사분이랑 반도체 오타쿠 형님하고 그 아들하고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는 노련한 동생
하고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4개월 뒤에 뭔가 좀 터진다면 그런데 그게 미국발 위기가 아니고 유럽발 위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이제 좀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트리거가 될까? 저도 그것까지도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어 실제로 회색 코뿔소가 되어서 야 시장에 좀 쇼크를 주겠다 싶으면 그러면 제가 10월에서 11월, 12월 요 언저리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부터 얘기를 하면 괜히 이 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 괜히 너무 빨리 뭐 이렇게 걱정거리만 끼쳐 드리는 것 같아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코스닥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유럽이 뭔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독일, 폭스바겐 이런 거 안 좋잖아요. 그죠? 분명히 조짐은 있습니다. 근데 2012, 13, 14, 15 그때 우리나라 박스피로 들어갔을 때 남유럽 위기 터지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피그스 국가뿐만 아니라 뭐 독일도 위험해질 수 있다. 뭐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 2015년에는 뭐 도이치방크가 망할 수 있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그리스를 비롯한 이 피그스 국가 탈탈 털리고 우리나라 IMF 때처럼 그렇게 털리고 지금은 뭐 별일 없습니다. 단지 그 남유럽 위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이제 박스피로 들어가고 그 가운데 대꼬박구가 많았죠. 하지만 그 박스피에서 엄청난 종목장이 됐자고 했잖아요. 대형주는 좀 약했는데 엄청난 종목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만과 같은 사태가 터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단지 남유럽 위기의 재판이 있을 수는 있다. 제 머릿속에는 지금 그런 그림도 그려놓고 있습니다. 핸섬한 제 동생 닮으셨어요. 네, 랩을 가입하셨는데 손해가 많습니다. 가을까지 견뎌야 되겠는군요. 가을까지 견디시고 그 가을 전후로 해가지고 또 시장이 한번 대꼬받고 있고 그런데 내년에 100% 이상 날 종목이 100개 이상 보인다고 했잖아요. 오늘 그 반도체 오타쿠 형님도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1년 안에 그래도 목표 전환 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 복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 가입하셨다고 되어 있으시군요. 시장이 변동성이 심한 장입니다. 전 오늘도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매수했어요. 아침에 샀는데 지금 열어보니 플러스로 되어 있네요.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시장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와, 슈퍼 배짱이님이셨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날입니다. 여러 가지로 전문인 그늘에서 쉬어가랍니다. 폭염에 시원한 약수 같은 방송, 시야를 넓게 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먼 길을 가는 동료 같은 방송입니다. 웬만한 라디오 DJ 진행도 재밌게 하시네요. 목소리도 좋으세요. 하셨는데 제가 제 방송을 다시 듣잖아요. 정말 못 듣겠더라고요. 그나마 1.5배속. 네, 1.5배속으로 들으면 와 말도 굉장히 유창하게 하고 들을 만한데 그냥 정배속으로 들으면 속 터지고 그렇습니다. 네,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슬리와 함께 인턴 생활을 하며 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워가는 게 즐겁습니다. 덕분에 힘든 장 의지하며 잘 버티고 있답니다. 투자가 저를 성장시키고 있기에 이 모든 과정이 의미가 있네요. 투자의 본질책 오늘 다시 들춰봤는데 하이먼 민스키 차트를 보고 이번 코스피 차트와 같아서 놀랐습니다. 이번엔 저도 초보라 내동매매에 동참해서 포모에 샀지만 공포에는 팔지 않고 추가 매수와 MP 보며 리밸런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엄지척입니다. 어제 이제 머리 자른 걸로 많이 또 피드백을 주셨는데, 이 머리 자르러 간 이유는 좀 쉬려고 갔어요. 제가 회사에서는 잘 자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전날 밤을 새더라도 항상 이 주식시장을 긴장감 있게 보다 보니까 아무리 전날 잠을 안 자도 이 낮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긴장 속에 있다 보니까 좀 자고 싶은데 할 때 찾아가는 곳이 미용실입니다. 예, 보통은 미용실 가면 이런저런 주식 얘기도 해드리는데 그저께는 미용실 가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아무 얘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뭐 1월 밤부터 벌써 월간 전망 듣는다고 새벽 4시 반에 퇴근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도 거의 뭐 잠을 5시간을 못 잤으니까요. 4시간 뭐 그렇게 자다 보니까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축구 가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남길래 가가지고 머리 깎으면서 눈을 감고 있거든요. 눈을 감고 있으면 머리 깎는 동안에 그 잠깐 조는 게 그게 정말 꿀맛입니다. 꿀맛이고 또 머리 감겨 주시잖아요. 머리 감겨 주실 때도 누워있고 오죽하면 저번에 임플란트 할 때 임플란트 하고 이거 꽉 물고 계세요 하면서 의자 세워드릴게요 하는데 제가 아니에요. 네, 그냥 눕혀놔 주세요 하면서 네, 임플란트 이거 하면서도 잠깐 누워서 이제 자는 2달 만에 왔다고 하는데 근데 머리 자르고 나면 좀 진작 좀 자를 걸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번 주 금요일이 입추라 오늘이 벌써 입추예요. 조금씩 더위가 물러가길 바라봅니다. 시장도 조금씩 올라가면 더 좋고요. 그렇군요. 주식은 아무튼 좀 찬바람이 불 때부터 해서 날 더워질 때 파는 그 전략이 좋다 했지 않습니까? 찬바람이 이번에 불면 과연 올라갈까? 올라갑니다. 이 퀀터적으로 보면 지금 ISM 제조 PMI가 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2008년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그때랑 좀 많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경제가 제대로 경제가 막 이렇게 호황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코로나에서 이제 벗어나나 싶었는데 22년부터 페드가 공격적으로 금리 올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25년 1월부터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좀 부양되나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 관세 들고 오면서 뭐야 이러면 이 글로벌 경제 공조가 무너지게 되는데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지? 미국에 해야 되나 어쩌나 이러면서 제조 PMI가 못 올라왔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처음 올라오고 있습니다. 50 이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6개월째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연말에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올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반도체 저가에 조금씩 매수하며 평단을 낮추는 전략 괜찮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6월 20일 날 하이닉스 60% 마이너스 나고 삼성전자 40% 마이너스 날 겁니다. 막 그 영상 찍은 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 영상에 그 얘기가 논점이 뭐냐면요. 2차 전지 무너질 때처럼 또 떨어지는 어깨에서 막 이렇게 급하게 물타기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 반도체가 이제 다운 사이클 걸리면 하이닉스는 60%,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지니까 그 정도 떨어지면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사셔도 됩니다. 그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2달도 안 됐는데 그렇게 갈 줄은 몰랐죠. 그렇다면 이제 그 가격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기서 또 바로 전고점 가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평단을 낮추는 전략은 이 가격을 정해놓고
네, 많이 이래 빠졌을 때만 사셔야 돼요. 2주 전에 대구에서 일임하려고 서울까지 갔었어요. 애들 키우느라 부부끼리 서울 나들이가 쉽지 않았는데 지나고 보니 우리 부부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또 사람이 좋다. 진짜네요. 거기에 댓글에는 사람이 좋아서 저도 채슬리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금융이 차갑고 쉽지 않았었는데 따뜻한 금융이란 말에 마음이 샤르르 녹았네요. 따뜻한 채슬리와 채밀턴 사람이 좋다. 그 말씀이 딱이네요. 저는 참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그런 경제 유튜브 채널에 이 아침 라이브도 그렇고 지금 보세요. 라이브 댓글에서 오시는 분들, 새로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 그렇게 한 사람 서로 이름 불러주면서 환영의 인사하고, 몸이 아프신 분, 수술을 받는 분, 아이가 아픈 분에게 그런 위로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경제 유튜브 댓글창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채밀턴 분들이 다 저와 함께 기적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분은 누구는 주식하다가 인생 끝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주식으로 인생을 역전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식 바닥은 피 같은 돈으로 전쟁을 하는 곳이며 돈이 곧 진리인 곳입니다. 이런 바닥에서 주식보다 사람이 좋다. 이런 감성적인 말이 어울릴까요? 네. 이분 말씀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잔인한, 그리고 냉혹한 이 자본주의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자본주의랑 주식시장은 왜 존재할까? 왜 존재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다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다 우리 삶이 보세요. 주식시장에 있는 기업들의 그 기술과 제품과 서비스로 인해서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조선시대의 임금처럼 살래? 아니면 지금처럼 살래? 조선시대 임금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지금 그 시대로 들어가서 살아라?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만일 맹장염 걸렸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도 보면 왕의 수명이 45살을 넘지 못하거든요. 영조 왕 정도 좀 오래 사셨고 그러셨는데 대부분 수명이 짧습니다. 워낙 보건, 위생, 뭐 의료시설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과 같은 왜 신은 우리에게 이 냉혹한 자본주의를 남겨주셨을까? 왜 공산주의가 아니라 왜 이 혹독한 자본주의를 남겨놓으셨을까? 네, 다 뜻이 있는 거죠.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그 풍요로운 기술은 주식으로 사업을 해서 내가 큰 돈을 벌어보겠다. 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맞습니다. 그래서 국부론에 나오는 얘기처럼 대장장이가 됐던 푸주간의 주인이든 뭐 다 보면 돈을 벌려고 하는 이기심으로 일을 하는 거지만 그게 전체 커뮤니티의 부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 같은 돈으로 전쟁을 하는 이 주식 바닥이긴 하지만 이 주식의 본질은 결국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시간을 그 연장시키는 게 뭐죠? 그게 바이오 신약이잖아요. 네,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업 중에서도 보면 엉터리들이 있죠. 네, 하는 척하는 회사. 그런 하는 척하는 회사 찐카와 뻥카를 이제 구별해낼 줄만 알면 그러면 아까 그냥 좀 높은 가격에 사셨어도 그게 나쁜 가격에 사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가? 반도체? 맞죠. 맞잖아요. 네, 그런 기업이라면 좀 나쁜 가격에 들어가셨어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착한 가격이 되고 그 회사의 경쟁 우위가 유지된다면 그러면 착한 가격이 됐을 때 네, 더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감성적인 말, 네, 그게 현실화돼서 얼마든지 행복한 투자를 하고 함께 내가 저 사람을 손해보게 만들고 내가 이익을 보게 만드는 네, 그런 시장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가끔씩 이제 감옥 가는 사람들 보면 그죠? 예,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나쁜 짓을 많이 하죠. 예,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주식시장 전체가 그거는 소위 말해서 장 담그는데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에도 예, 구더기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그 구더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 전체가 매도돼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그 구더기랑 제발 좀 안 어울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습니다. 네. 저도 조기 축구에 끼워주세요. 박종범 님이신데, 네. 일요일 양재 걸린 공원 축구장으로 4시에서 7시. 아침 아닙니다. 일요일은 오후에 합니다. 구경 오시면 됩니다. I'm in too. 전선환 형님이 우리 치맥 파티에도 왔으면 좋겠네요. 사실 저희 아들이 같이 팀에서 일하는 팀 동료 중에 한 명이 이 젠선왕하고 같이 엔비디아를 공동 창업한 크리스 멜로초프스키 그 아들하고 저희 아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이 미국에서는 한 6명을 건너뛰면 다 알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2.5명 건너뛰면 다 아는 사람이 되거든요. 네. 전선왕 형님하고 연락 가능합니다. 예, 저희 아들한테 얘기하고 아들이 얘기하고 딱 4달이 건너뛰면 전선왕하고 연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중국 대신 한국 것 쓰게 해야 미중 갈등이 벌어진 한국의 골든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하며 제조업 중에 한국이 중국에 확실하게 앞선 분야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하고요. 범용 제품을 더 싸게 만드는 방식으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조선 배터리 등 한국의 경쟁력이 높은 산업에서도 중국과 세계 1, 2위를 다투는 양상이 굳어지고 있고요. 김경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생산 규모와 기술 수준을 고려하며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진단을 했는데 실제 무역협회가 2019년과 2024년 5대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기계, 철강, 화학공업의 경쟁력을 비교해보니 한국은 반도체를 제외한 4개 분야에서 중국보다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지금 이 기회라고 말하고 있고 미중 갈등으로 미국과 유럽이 주요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면서 중국에 밀린 K제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골든타임이 열렸다는 건데요. 이렇게 지금 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2019년 근데 반도체가 중국이 1등이었다고요? 지금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동차는 일본, 한국,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바뀌었고요. 기계가 중국, 한국, 일본이었다가 중국, 일본, 한국. 일본이 오히려 2등으로 올라왔고요. 기계는 원래 일본이 더 잘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자, 철강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순서가 중국, 한국, 일본으로 바뀌었고 화학은 똑같습니다. 중국 1등, 한국 1등, 한국 2등, 일본 3등. 중국 대신 한국 대체 공급처가 돼야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주목한 것은 미중 갈등이 벌어진 시간인데요. 지만수 연구위원은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앞설 필요는 없고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제품을 쓰지 않는다면 한국 제품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조선방산 자동차 배터리 전력기기처럼 안보 및 공급망과 연계한 산업에서 한국이 대체 공급자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단순히 반사의 이익만 노려서는 안 된다는 데도 의견이 모였는데 중국이 장악한 범용 제품 경쟁에서 벗어나서 제품과 공정을 고부가 특수 영역으로 전환하는데 이 골든타임을 써야 한다는 것이고요.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의 경쟁력과 공급망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업종 전체가 활용할 AI, 로봇 플랫폼과 저탄소 공정 기술을 민관이 공동 개발하는 미션 지향적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사진은 24년 12월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 야드 1도크에서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4척을 동시에 건조하는 모습이네요. LNG 운반선은 한국이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조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게 대우 옥포조선소였다 그죠? 자, 제조업을 개별 기업의 사업 수익성을 넘어서 국가안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제언도 의미심장한데요. 조선전력, 철강, 통신, 방산 등은 단순한 수출 산업이 아니라 국가 기능을 유지하는 기반 산업이고 특히 원유와 철광석 등 주요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는 한국은 해상 물류가 끊기면 산업과 국민 생활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양종서 수출입은행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은 조선과 해운을 안보, 공급망 산업으로 보고 정부가 산업 재건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상업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강하고 불황기의 수익성만 보고 산업과 인력을 줄이면 다음 호황기나 국가적 위기에 대응할 능력을 잃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가뭄이 겹치면 노답이다. 열받은 데이터 센터 239조 쓸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일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에 국내 AI 데이터 센터들은 열시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자,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 모니터에 현재 기온과 체감 기온을 보여주는 화면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각 춘천과 각 세종을 운영 중인 네이버 클라우드는 폭염 속에 서버실 온도 관리에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요. 온도 관리의 핵심은 섭씨 27도인데 실내 온도를 연중 18도에서 27도로 유지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내 온도가 30도 이상이면 서버실 내부의 이 GPU가 자동으로 셧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GPU가 셧다운이 되면 서비스가 멈추거나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온도를 넘어가면 외기를 차단하고 자동으로 냉수가 투입돼서 서버실 온도를 관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했고요. AI 데이터 센터는 대규모 연산 과정에서 이 막대한 열을 방출을 하는데 특히 GPU 등 고성능 하드웨어의 발열량이 일반 데이터 센터의 거의 5배에서 6배에 달해서 충분한 냉각 시스템을 갖춰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병훈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발열로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항온, 항습이 필수라고 했고요. 실제 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세계 곳곳에서 데이터 센터가 멈춰선 적도 있는데 지난 5월 미국 아마존 웹 서비스가 운영하는 이 북버지니아 데이터 센터에서 과열로 인해서 전력 공급이 차단되면서 일부 서비스가 장애를 겪었다고 하네요. 지난달 영국 폭염 때는 이 캠브리지대의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 AI 슈퍼컴퓨터 던이 정지됐다고 합니다. 자, 사진은 네이버가 지난 2024년에 공개한 AI 데이터 센터의 내부 서버실입니다. 와,
열을 낮추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외부 공기를 끌어와서 서버에 열을 식히는 이 공냉식인데, 요즘처럼 외부 공기가 뜨거우면 서버에 열을 식히지 못하고 전력 소모만 늘어난다네요. 최근에는 물로 칩의 열기를 낮추는 액체 냉각이 떠오르고 있는데, LG전자는 칩에 직접 물을 흘려보내서 이 온도를 낮추는 다이렉트 투 칩 방식을 도입을 했고요. 베라 루빈이나 블랙웰 같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는 발열량이 많아서 빠르게 열을 식히는 액체 냉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지난달 엔비디아로부터 국내 최초로 AI 데이터 센터용 고효율 냉각 인증을 받았고요. KT 클라우드도 지난해 문을 연 서울 구로구 가산 AI 데이터 센터에 이 D2C 방식의 냉각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해저나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시도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하일랜드는 2023년 중국 하이난 앞바다에다가 세계 최초로 상업용 수중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했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대 칼텍 등은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지은 뒤에 장비에서 나온 열을 적외선 형태로 내보내는 이 복사 방식의 냉각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 AI 모델 고도화로 칩 성능이 높아지면 이 전력 소비량이 많게는 수십 배 이상 증가하는데,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가 잦을수록 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기후재해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연간 추가 비용이 2035년에는 810억 달러, 한 115조, 2065년에는 168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정수정 서울대 기후테크 센터장은 폭염과 가뭄이 같이 올 경우 냉각시설 용수까지 부족해지고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해 다른 곳에 물과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제 기후위기를 고려한 에너지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상수지 잔칫날, 고용실업 지표 동반 악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고용지표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꺾이는 분위기라네요. 수출만 나홀로 질주하는 고용 없는 성장의 그늘이 짙어지는 양상이다. 자, 2026년 6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497억 달러, 약 70조 8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전월에 이어서 두 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만 1910억 1천만 달러, 약 270조. 와,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약 4배에 다르고요. 연간 흑자 전망치가 한 2,500억 달러 예상인데 벌써 76% 이상을 반년 만에 달성한 셈이고요. 자, 1등 공신은 뭐니 해도 단연 반도체입니다. 6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하는 등 이 IT 품목이 실적을 견인하면서 상품 수지 흑자도 역대 최대치 480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7월 들어서도 반도체 수출액이 2개월 연속 4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호조세가 이어지자 해외 주요 투자 은행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최고 3.8%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CT는 3.5에서 3.7, HSBC는 2.8에서 3.4로 올렸고, 한국은행도 기존 2.6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출 성적표의 뒷면에서 고용시장은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는데, 올해 고용률은 지난해 62.9%보다 오히려 낮아진 62.7%에 머물고, 실업률은 2.9%로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고용률 하락과 실업률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코로나 충격이 가해졌던 2020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자, 변동폭은 과거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주로 위기 국면에서 나타났던 이 두 지표의 동반 악화가 예상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고요. 올해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망치 역시 10만 3천 명에 그쳐서 당초 전망치 21만 명의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을 했고요. 그간 전체 고용 지표를 방어해주던 고령층의 취업자 증가세마저 둔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정 지원 일자리의 한계로 풀이가 되고요. 자, 노동자는 성장과 고용의 연결고리가 약해졌다면서 성장률 상향의 대부분이 이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에 집중이 됐지만 고용 비중이 큰 내수와 비반도체 부문의 성장은 부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장비 중심의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매출과 수출이 대폭 늘어나더라도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고요. 더욱이 최근의 반도체 수출 호조는 이 판매 물량 증가보다는 단가 상승이 견인하고 있어서 고용 파급력은 더욱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긴 가격이 많이 올랐죠. 반면 고용 비중이 큰 내수 및 비반도체 부문은 침체를 겪고 있고요. 고물가 고환율에 더해서 7월 기준 금리 인상 여파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가중됐고요. 1월에서 5월 누적 이 실질임금 증가율은 겨우 0.3%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임금 근로자도 석 달 연속 줄었고요. 전문가들은 수출 착시에 가려져서 고용 위축을 방치할 경우에는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노동련은 청년층은 직업훈련과 결합한 일자리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60대 초반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계속 고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수는 사실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수출로 돈 잘 버는 기업에 수출 증가율이라든지 매출 증가율 이런 걸 잘 봐가지고 돈 잘 버는 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글 인재 줄사표 AI 전설 자리 떴다. 구글의 AI 연구를 이끌어온 주요 수장들이 연이어 구글을 떠나고 있는데요. 구글 AI 역사의 산 증인이자 전설적인 천재 개발자로 불려온 제프 딘 구글 수석 과학자도 27년 만에 퇴사하면서 업계에서는 구글의 인재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5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가 CEO 자리에서 물러나 딥마인드 이사회 의장 겸 알파벳 최고 과학자를 맡는다고 발표를 했고요. 같은 날 알파벳 최고 과학자였던 제프 딘이 27년 만에 구글을 떠난다고 밝힌 데 따른 리더십 개편이라고 합니다. 허사비스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일상적인 운영 책임을 넘기고 큰 그림에 집중할 시간과 여유를 갖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AGI 연구와 장기 전략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겠다고 밝혔고요. 딘은 1999년 구글에 입사해서 빅데이터 연구를 이끈 초기 멤버인데 2011년 앤드류 스탠퍼드대 교수 등과 구글 브레인을 공동 설립해서 분산 컴퓨팅 및 AI 연구를 본격화했고요. 2012년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에 많은 양의 이 고양이 사진을 입력을 했더니 인공신경망 스스로 이 고양이를 식별해낼 수 있게 됐다는 이 딥러닝의 이 근간이 된 고양이 논문이 대표 연구로 꼽힙니다. 2023년 구글 브레인이 딥마인드와 합쳐진 뒤에는 최고 과학자로서 제미나이의 개발을 이끌었고요. 최고 과학자는 구글 전체의 기술 AI 연구 방향을 진두지휘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CTO 이런 개념이다, 그죠?
뭐 칩 테크놀로지 오피서 하듯이. 자, D인의 다음 행선지는 디스커버리 루프라는 이름의 AI 스타트업인데요. 디스커버리 루프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한 뒤 결과를 평가하는 이 과학 연구의 수많은 루프를 AI로 자동화하는 것이 목표인데, 딘을 포함해서 구글의 AI를 책임져 온 4명이 공동 창업자로 의기투합한 이 기업은 영리 추구보다는 공익을 정관에 명시한 공익법인 구조를 택했다고 합니다. 투자는 레디컬 벤처스와 코슬라 벤처스가 공동 주도했고, 구글도 창업 투자자로 참여해서 최소 1년간 이 컴퓨팅 자원을 공급하기로 했답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자사 AI인 제미나이 개발에 중추가 빠져나가는 상황이 됐는데, 앞서 6월에는 생성 AI 시대를 위한 트랜스포머 논문의 저자이자 제미나이 공동 리더였던 노 사지어가 오픈 AI로 갔고요. 알파포널드 연구를 이끌어 2024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존 점퍼가 엔스로픽으로 자리를 옮긴 바가 있고요. 딥마인드 초기 멤버이자 강화학습의 권위자인 이 데이빗 실버도 창업을 위해 회사를 나갔고요. 블룸버그는 구글 직원의 말을 인용해서 이 베테랑 직원들의 이탈은 구글 조직 전체를 흔드는 지진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실제 구글의 자기 AI 모델인 제미나이 3.5 프로는 출시가 계속 미뤄지는 중이고요. 5일 알파벳 주가는 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구글은 위기론에 선을 그었는데요. 순다르 피차이 CEO는 직원들을 향한 메시지에서 27년의 놀라운 여정 끝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딘을 기쁘게 지원한다고 썼고요. 허사비스도 미공개 차기 모델 제미나이 4를 직접 거론하면서 개발은 순조롭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사비스가 딘의 뒤를 이어서 최고 과학자를 맡게 되면서 딥마인드의 경영은 이 딥마인드 최고 기술 책임자 CTO였던 코레이 카부쿠올루가 주도하게 됐고요. 카부쿠올루의 승진은 딥마인드 연구가 더 빠르게 상용화되는데 도움이 될 조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주 환원과 무관, 단기 투기를 부추길 뿐이다. 싱가포르 국립대의 신장섭 교수님이시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웬만한 기업은 법인이 회사 자산을 소유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고, 14세기 이탈리아의 제노바 지역에서 초기 주식회사들이 만들어졌고,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의 동인도 회사들이 거대 주식회사로 발전했다. 주식회사가 자본주의의 동력으로 활동한 지 이미 700년가량이 흘렀다. 20세기 초반의 사상가 니콜라스 버틀러는 주식회사가 현대의 가장 위대한 단 하나의 발견이라며 스팀 엔진이나 전기 등의 기술적 성취도 주식회사 20세기 초반의 사상가 니콜라스 버틀러는 주식회사가 현대의 가장 위대한 단 하나의 발견이라며 스팀 엔진이나 전기 등의 기술적 성취도 주식회사 없이는 상대적 발기부전에 빠졌을 거라고 단언한 바 있고요. 주식회사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대규모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죠? 장기 투자의 기반은 영생할 수 있는 법인이 기업의 모든 자산을 갖고 무한 책임을 지며 경영하는 데 있고요. 영생, 이게 뭐 ongoing 비즈니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죠. 자, 사멸하는 자연인이 자산을 소유하면 세대가 바뀌면서 쪼개지든지 없어지는데, 반면 이 법인은 세대를 뛰어넘을 수 있고 주주만 바뀌게 됩니다. 금융기관들은 따라서 법인의 자산이나 경영 상태에 초점을 두고 장기 자금을 공급할 수가 있고요. 경영인들은 법인과 계약을 맺고 기업의 장기 존속과 번영을 책임지는 경영 수탁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식회사가 뭔지에 대한 이 본질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한편 주주들은 유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투자한 돈만 손해보고 다른 개인 재산은 지킬 수가 있고요. 위험을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주식은 쉽게 매매될 수 있기 때문에, 즉 유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 운용에도 편리합니다. 이에 따라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의 돈을 투자하는데 많이 자유로워지고,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하기가 또 수월해지죠. 경영에 대한 법인의 무한 책임과 주주의 유한 책임은 주식회사를 자본주의 발전의 동력으로 만든 두 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 제도는 장기 존속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가 되었고요. 기업이 생존하려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고객을 만들고 지켜야 하는데, 그런데 혁신은 확률이 낮은 일에 투자하는 것이고, 이 결정을 민주적 절차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평균이 동의하는 것은 혁신이 될 수 없기 때문이고, 따라서 주식회사는 경험과 실력을 갖춘 엘리트들로 구성된 이 이사회에 경영의 정권을 주고, 다른 직원들이 명령에 따르는 이 위계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얘기가 너무 많네요. 여기 보시면 장기 존속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고객을 만들고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2배짜리나 이런 상품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고객을 단기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을 피해를 보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사회의 경영 전권에 대해 커다란 혼동이 있는데, 주식회사 원리를 모르고 주식 투자에 뛰어든 많은 사람이 주주총회가 이사회 위에 있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래서 주가에 문제가 생기면 주총회 회부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하지만 전 세계 상법은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주총회는 이사 선임 및 해임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결정권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주총이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면 이사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법원은 이사회는 고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독립된 기관이므로 그 권한에 의하여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번복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다고 확립해 놓았습니다. 이사회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주총에서 이사진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 제기를 반영할 수는 있어도, 이사의 권한을 주총으로 갖고 올 수는 없습니다. 법인이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의 주인이고, 주주는 유한 책임을 지는 주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하지만 주주의 권리에 대한 오해는 폭넓게 퍼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네이버 사전은 주식을 가지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라고 잘못 정의하고 있고요. 이러한 오해의 한 원인은 주주 중에서 경영 참여 주주와 일반 주주 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흔히 오너 경영이라고 불리는 이 대주주 경영인들이 대표적인 경영 참여 주주죠. 그러나 이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대주주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들과 마찬가지로 법인과 계약을 맺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경영인으로서의 역할과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유한 책임이 아니고 회사가 잘못되면 경영인에 준하는 책임을 또 집니다. 또 대주주로서 경영 감시 및 소수 주주 보호 책임도 지게 되고, 기업이 잘못됐을 때 대주주에게 사죄 출연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반면에 소수 주주들은 투자금을 잃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완전 유한 책임이고, 대부분 나라에서 금융당국이 5% 룰을 사용하면서 소수주주와 대주주의 경계선을 긋는데, 소수주주는 내부 정보도 없고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서 아무 제한 없이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주주는 내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공시 의무나 거래 금액에 제한을 받게 되고요. 최근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했을 때 책임 경영을 실천한다면서 48억 원어치 주식을 매입한 것도 이러한 대주주 규제 때문이고요. 5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매입할 때는 30일 전에 공시해야 하는데 그럴 겨를이 없었으니까 이 공시 의무가 없는 거의 최대까지 매입한 겁니다. 자, 주주가 경영 참여를 한다는 오해의 두 번째 원인은 1980년대 이후 소수 주주들의 힘이 강해지면서 경영진의 영향력이 커진 현상을 확대 해석한 데서 비롯되는데 1980년대 이전까지는 소수 주주들이 경영에 영향을 미칠 엄두를 내지 않았고요. 이들 사이에서 확립됐던 관행은 이 월가식의 퇴장이었습니다. 회사가 싫으면 주식을 팔고 떠나는 거고요. 대체로 투자 대상을 잘못 골랐다고 내 탓을 했지 남 탓을 별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굳이 경영진에 영향을 미친다면 매도를 통해 주가 하락으로 응징하는 것뿐이었고요. 그러나 1980년대에 미국에서 주주가치론이 등장하고 행동주의가 강화되면서 소수 주주들이 경영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자사주 매입이고요. 전통적으로 주주 지급, 페이아웃은 배당이었는데 미국에서도 1980년대 초까지는 거의 전액이 배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사주 매입이 계속 많아지면서 지금은 자사주 매입률이 60%대로 배당률을 훌쩍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인 양 내세워지고 한국도 자사주 매입을 미국처럼 많이 해야 증시가 좋아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S&P 500 기업의 총 주주 지분율인데 자사주 매입률과 배당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사주 매입은 단기 투기꾼에만 도움을 주는데 그동안 수많은 실증 연구가 이루어졌어도 자사주 매입이 중장기 주가를 올리는지 검증하지 못했고요. 단기 주가를 올린다는 사실만 확립됐다네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업이 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동안 수요가 멀리 올라가기 때문이고요. 자사주 매입을 주주 환원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따지고 보면 환원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습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주주가 이득을 얻으려면 적절한 때에 주식을 팔아야 하고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건데 다른 주식 매매와 똑같은 일입니다. 게다가 그 이득은 주주이기를 그만둘 때 얻는 건데요. 배당은 주주로 남아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별 시점을 잘 결정하는 사람이 얻는 이득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환원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나.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장기 번영 공동체라는 정신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고요. 하지만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압력에 넘어가는 이유는 소수 주주들의 힘이 막강해졌기 때문이고요. 주식시장은 그동안 유동성을 추구하면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이 발행시장보다 거래 차익을 목적으로 주주 간 손바뀜이 일어나는 이 유통시장이 대폭 커져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초에는 유통시장이 발행시장보다 30배나 컸는데요. 지금은 400배에 가깝다고 합니다. 한국은 10배 내외였는데 지금은 200배 가량에 달하고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헤지펀드,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 유통시장에서 활동을 합니다.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연합해서 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창구도 대폭 강화되어 있는데 한국은 상법 개정까지 하며 행동주의를 지원하고 기업의 유상증자 결정에까지 금융당국이
개입을 합니다. 하지만 기업과 주식시장이 한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요. 기업에 필요한 자금 공급이 원활해지고 자금을 공급한 주체들이 유동성과 이익을 확보하면서 공생을 하게 되는데, 시장이 기업에 자금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유 자금을 빼내는 데만 집중하면 갈등이 커지고 기업이 제대로 클 수가 없습니다. 기업과 주식이 함께 성장하는 틀을 잘 만드는 쪽으로 기업 정책과 금융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예, 그런데 이 자사주 매입이 그런 거거든요. 주식이 총 발행 주식이 100주가 있고 지금 회사의 가치가 100억이라고 치면 그러면 한 주당 1억인 거잖아요. 한 주당 1억. 그러면 주식수를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해요. 절반을. 그러면 50주가 되죠. 50주가 되면 이 기업의 가치는 여전히 100억이잖아요. 근데 100억인데 50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한 주당 이 가치가 1억이 아니라 2억이 되는 거 맞죠? 2억 곱하기 50주는 100억이니까. 네, 극단적인 예로 99주를 다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이제 한 주밖에 안 남는다고 하면 그 한 주를 가진 주주가 이 100억의 전체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거고 그 한 주의 가치는 100억이 되는 거잖아요. 자사주 매입을 해서 계속 소각을 해나가면 결국은 절대 팔지 않고 가만히 들고 있었던 이 주주한테 이 주주 환원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당장 예전에 우리가 자사주 매입을 했다가 또 올라가면 자사주 매도를 하고 약간 자사주 자체가 이 트레이딩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면 그러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 그걸 잽싸게 잘 팔고 나가는 이 단기 투자자한테만 이 자사주 매입이 어떤 이득을 주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결국 주가가 떨어지니까 무관하다. 예,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국 방금 애플 같은 경우도 계속 그렇게 자사주 매입 소각 하면서 결국 가만히 들고 있는 장기 투자자한테 네, 주주 환원이 된 거는 맞습니다. 단지 요즘 시장이 너무 속절없이 빠졌잖아요. 코스닥 기업이라든지 너무 속절없이 빠진 거는 약간 정책의 부작용도 있긴 합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무조건 이거는 소각용으로 써라. 이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면 주주들의 원성이 커지고 그러면 기업에서 뭐 하고 있냐, 그 갖고 있는 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해라 했을 때 이제 자사주 매입을 좀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약간 자금이 빠듯한 회사 입장에서는 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할 만큼의 자금이 여유가 있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한 거는 무조건 소각해야 되니까 돈이 없는데 무리하게 자사주를 매입해서 그걸 주주한테 환원한다? 그것도 이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그 재무 상태가 위험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유도리가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자사주 매입 소각은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주가가 안 좋을 때 주가 방어용으로 자사주 매입을 했다가 나중에 주가가 좀 올라가면 네, 되팔 수 있는 그런 주가 방어용 예, 기업의 주가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차원으로 이번에는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그런 걸 하나 따로 만들어도 좀 좋지 않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롤러코스피 생존법. 돈 벌기보다 잃지 않기가 문제인데 현금 공포증을 떨치고 나쁜 공에 휘두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원칙 1. 절대 돈을 잃지 마라. 원칙 2. 1번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오마의 현인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은 간단하다. 핵심은 손실 회피인데 손실이 커질수록 원금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고 10% 손실을 보면 원금 복구를 위해서 11.1, 손실이 50% 나면 주가가 100% 올라야 본전이 되기 때문에 돈 벌기보다 잃지 않기가 우선인 이유이다. 버핏은 좋은 기업을 골라 오랫동안 묻어두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올렸는데, 자, 이른바 스노우볼 효과입니다. 원금을 잃지 않아야 이 같은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무모한 투자는 피해야 하고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고 하는데 그저 주가가 오른다는 이유로 남들이 좋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잘 모르는 기업에 손을 대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나 다름없게 되고요. 경쟁력 없는 기업도 투자 리스트에서는 걸어놓는 게 좋고요. 단지 주가가 싸 보이는 기업이 아니라 매출 성장성이 높은 기업, 다른 기업이 침범하기 힘든 이 경제적 해결을 갖춘 기업, 이익률이 높은 기업, 훌륭한 경영진을 가진 기업 등을 골라야 투자 수익을 높일 수가 있고요. 이 필립 피셔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며 한 조언입니다. 좋은 기업을 찾았더라도 너무 비싼 가격에 사면 수익률이 떨어지고요. 미스터 마켓은 변덕쟁이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끊임없이 오르내리는데 특히 요즘은 시장 변동성이 역대급으로 크고요. 주가 급등락을 진정시키기 위한 이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가 하루가 멀다고 할 만큼 자주 걸리고 있습니다. 나쁜 공에 배트를 휘두를 이유가 없는데 좋은 타자는 좋은 공을 기다릴 줄 압니다. 투자 세계에서도 인내가 보상받을 때가 많고요.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충분히 낮다고 판단될 때 산다면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높일 확률이 커집니다. 주식을 사지 않으면 못 견디는 이 현금 공포증은 떨쳐버려야 하는데 투자금을 모두 주식에 털어 넣으면 하락장에서 버티기가 힘들고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좋은 주식을 더 싸게 살 기회도 잃습니다. 때론 현금도 투자입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맹신하는 건 위험하고요. 증권사 대부분은 주가가 오를 때 목표 주가를 높이며 매수 리포트를 쏟아내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또 뒷북치기로 목표 주가를 낮추면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매수 유지를 외칩니다. 이걸 믿고 주가가 과열됐을 때 주식을 샀다가 물리는 개인 투자가가 많습니다.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B2는 금물입니다. 금융당국 고위 인사가 B2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며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위험한 발상이고요. 이른바 투자 천재들도 레버리지를 썼다가 순식간에 몰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곳이 주식시장인데 AI 투자로 월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레오폴드 아셈브리너가 최근 주가 급락으로 마진콜을 받고 두 손 두 발 다 든 건 한 예일 뿐이고요. 그가 세운 헤지펀드는 막대한 빚으로 AI 수혜주에 배팅하고 AI로 피해를 볼 것 같은 기업을 공매도 하다가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자 한순간에 추락했습니다. 지난 1년여간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오르자 나만 소외될까봐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쓴맛을 본 투자자가 적지 않은데 상당수는 비투로 탐욕을 부리다 반대 매매로 시장에서 강제 퇴출당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삼전 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같은 상품도 피해야 하는데 전자닉스 주가를 2배로 따라가는 이 상품은 주가가 하락할 때는 물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기만 해도 원금이 녹아내릴 수 있는데도 막대한 개인 자금이 몰렸습니다. 거칠 것 없어 보이던 반도체 주가가 휘청이자 낭패를 본 투자자가 속출했습니다.
주가 고점 논란이 한창일 때 이런 고위험 상품 출시를 허용하고 부동산은 투기로 몰면서 주식 비투에는 눈 감은 정부와 거의 언제나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는 이 증권사의 책임이 크지만 개인도 투자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투자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롤러코스피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이 멀미나는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돈도 정보도 부족한 개인이 잊지 말아야 할 생존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워런 버핏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실제로 이 워런 버핏을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아는 확실한 주식, 강력한 경제를 가진 회사, 코카콜라나 애플이 나왔다. 강력한 이 고객의 충성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뭐 이란 전쟁에 의해서든 코로나에 의해서든 왔다 갔다 하더라도 매출이나 이익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예, 그런 기업에 그냥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 뭐 38년 동안 한 주도 안 팔고 들고 계시는 것처럼 애플 같은 주식은 너무 과하면 좀 조금 줄였다가 또 22년처럼 너무 과하게 빠지면 또 좀 팔기도 하고 또 구글처럼 또 강력한 경제적 해자와 강력한 브랜드 파워, 어떤 어, 소비자를 꽉 끌고 가는 그런 강력한 툴, 유튜브 뭐 이런 것들 구글링 하는 구글 거기다가 제미나이 그런 기업에 대해서 또 나타나면 좀 그쪽 비중도 늘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 되게 레버리지 안 쓰시죠. 그리고 뭐 샀다 팔았다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워런 버핏은 보면 항상 현금이 많습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워런 버핏과 이 거꾸로 투자를 하는 게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필패하는 방법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솔루션이 변동성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워런 버핏식의 이 투자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난주 벨주분에서 클레어님이 발표한 애플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나는 나만의 이 투자 원칙과 투자 철학이 있는가? 그래서 이번에 그런 나의 투자법에 대한 어떤 반성의 시간과 그 투자 철학과 원칙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별주부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그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